궁궐의 새벽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는 숨막히는 긴장이 감돌았다. 여리는 눈을 뜨자마자 낯선 공기를 느꼈다. 공기는 무겁고 마치 오래된 악몽의 잔재가 아직도 허공에 떠도는 듯했다. 그녀는 침상에서 몸을 일으키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잠시 가늠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궁궐의 지붕은 익숙했지만 그 너머로 펼쳐진 하늘은 어딘가 기묘하게 일렁였다. 마치 세상 자체가 뒤틀린 것 같았다. 윤갑의 죽음. 그 비극적인 순간이 여리의 뇌리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도성으로 향하던 길, 갑작스럽게 나타난 검은 그림자, 그리고 윤갑의 몸을 차지한 강철. 그 모든 것이 여리의 세계를 뒤흔들었다. 그녀는 윤갑의 홀령이 아직 이 궁궐 어딘가에 머물러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아니, 확신했다. 그녀의 무녀의 피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여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궁궐의 뜰은 한없이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대는 듯했다. 그녀는 손을 가슴에 얹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했다. 여리는 무녀가 되길 원하지 않았다. 그녀의 외할머니가 피를 토하며 마지막 굿을 하던 모습은 여리의 어린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무속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 사람을 망가뜨리고 결국엔 죽음으로 이끄는 길. 여리는 그렇게 믿었다. 그래서 그녀는 안경장인이 되었다. 세속의 틀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숨기고 평범한 삶을 살고자 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윤갑의 죽음, 강철의 등장, 그리고 궁궐 안에서 점점 더 강렬해지는 기운. 이 모든 것이 여리를 무녀로서의 운명으로 몰아갔다. 그녀는 방 한구석에 놓인 작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외할머니가 물려준 굿 도구들이 있었다. 부채, 방울, 그리고 오래된 칼. 그녀는 그 도구들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다. 이걸 다시 잡아야 하나? 한숨이 났다. 그러나 윤갑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그녀의 손이 방울 위에서 떨렸다. 방울은 손에 닿자마자 미세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내면을 깨우는 종소리 같았다. 여리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가 억눌렀던 무녀의 피였다. 그녀는 방울을 들고 천천히 돌았다. 방울 소리가 울려 퍼지자 공기가 변하기 시작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문이 열리는 듯했다. 여리는 눈을 뜨지 않은 채로 방울을 흔들었다. 그녀의 입에서 저절로 주문이 흘러나왔다. 오래전 외할머니에게 배운 잊으려 했던 주문이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문이 열리니 신령이여 이곳으로 오소서. 방울 소리가 점점 더 강렬해지자 여리는 자신의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의식이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넘어 어딘가로 떠내려가는 듯했다. 그 순간 그녀는 보았다. 궁궐의 뜰 한가운데 서 있는 거대한 그림자를. 그것은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다. 팔척이나 되는 키, 그리고 붉은 눈동자. 팔척귀였다. 강철은 윤갑의 몸을 차지한 이래로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애써왔다. 그는 용으로 승천하기 위해 여리를 지켜보는 임무를 맡았지만 그 과정에서 점점 더 인간의 감정에 물들어가고 있었다. 윤갑의 기억과 감정이 그의 내부에서 뒤엉키며 강철은 자신이 누구인지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궁궐의 복도 끝에서 여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굿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철은 그녀가 무녀로서의 힘을 깨우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여리를 혐오했다. 그저 윤갑 때문에 그토록 자신에겐 거부하던 무녀의 길을 선택한 것이 화가 났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이상한 충동을 느꼈다. 내가 왜 이러는 거지? 강철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윤갑의 것이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의 혼란이 담겨 있었다. 그는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만졌다. 이 몸은 그의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 몸이 느끼는 감정은 점점 더 그의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강철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공기 자체가 일렁이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기운을 쫓았다. 복도를 따라 걷던 그는 곧 궁궐의 뜰로 나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그것을 보았다. 팔척귀였다. 팔척귀는 거대한 그림자처럼 뜰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 붉은 눈동자는 강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강철은 본능적으로 검을 뽑았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 존재는 단순한 검이나 인간의 힘으로 상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는 왜 여기 있느냐? 강철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팔척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것은 천천히 손을 들어 강철을 가리켰다. 그 순간 강철은 자신의 내부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윤갑의 기억, 그의 감정, 그리고 강철 자신의 존재가 뒤엉키며 혼란의 소용돌이로 변했다. 궁궐 안은 정치적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중전 박씨는 자신의 아들 어린 왕세자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는 것을 보며 절망에 빠져 있었다. 왕세자는 며칠째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고 그를 둘러싼 의원들은 속수무책이었다. 중전은 왕세자의 침상 옆에 앉아 그의 작은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내 아들을 살려줘, 제발. 그녀는 속삭였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궁궐의 차가운 벽에 부딪혀 메아리칠 뿐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데비가 서 있었다. 데비는 중전의 절망을 바라보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여리의 존재가 점점 더 불편하게 느껴졌다. 여리는 단순한 안경 장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무속의 힘을 지닌 자였다. 그리고 그 힘은 궁궐의 권력 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요소였다. 저 여자를 어찌할 것인가? 데비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은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이미 결정을 내린 듯 했다. 한편 영인대군은 이 혼란을 기회로 삼으려 했다. 그는 궁궐 안의 권력 재편을 꿈꾸고 있었다. 왕세자의 병약한 상태, 중전의 불안, 그리고 데비의 불만. 이 모든 것이 그의 계획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신복인 김봉인을 불러 비밀리에 계획을 논의했다. 여리를 제거해야 한다. 김봉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우리 외손자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다. 영인대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그녀는 단순한 장인이 아니다. 그녀의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지도 모른다. 여리는 굿을 마친 뒤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그녀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방울을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세상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다. 궁궐의 뜰에는 수많은 혼령들이 떠돌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팔척귀가 서 있었다. 너는 왜 이곳에 있는 거지? 여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팔척귀가 단순한 악령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이 궁궐의 운명과 깊이 연결된 존재였다. 그 순간 강철이 뛰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여리, 지금 당장 떠나야 한다. 이곳은 안전하지 않아. 여리는 강철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도망칠 곳은 없어. 이건 내 운명이야. 강철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여리를 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여리에 대한 마음이 커져만 가는 자신이 두려웠다. 감정을 가지는 순간 자신의 승천을 포기할 수도 있기에. 그의 내부에서 두 가지 욕망이 충돌하고 있었다. 그때 궁궐의 뜰에서 거대한 굉음이 울려 퍼졌다. 여리와 강철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팔척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의 붉은 눈동자는 이제 여리를 향하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여리는 속삭였다. 그녀는 방울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어졌다. 대신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궁궐은 이제 운명의 소용돌이 중심에 놓여 있었다. 여리, 강철, 그리고 팔척귀. 그들의 운명은 이제 서로 얽히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